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제게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녀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의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기까지 한 여자였어요. 지금은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 않게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장이 마구 뛰면서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만큼 저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녀가 제게 저지른 파렴치한 짓들을 알게 되면 제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공포를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와 저 사이에 있었던 기막힌 일들은 제가 이곳에서 본 다른 어떤 사연보다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는 지독하게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무사히 넘겼으니 확실히 운이 좋다고 봐야 할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신호를 받고 오던 차와 부딪혔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엄청나게 하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태아가 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했답니다. 엄마도 저를 잃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저는 무사했다고 하네요. 2번째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서 며칠 앓다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머리는 더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수막염이라고 했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이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나아서 특별히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감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동안 뇌수막염이 자연스럽게 치료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고열과 두통으로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을 이겨냈던 거죠. 그 뒤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머리부터 땅에 떨어졌는데도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고 멀쩡했어요. 선생님은 혹시 충격으로 뇌를 다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멀쩡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서 식사를 한 뒤에 저희 반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도 저만 멀쩡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반면 제 아버지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은 아버지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당번이었던 동료 관리인이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으니 근무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었고 비번인 날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건물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던 건물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급격하게 번지는 불길을 뚫고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 밖으로 대피를 시켰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불길에 가로막혀 버렸다고 해요. 소방관들이 건물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뒤였다고 합니다. 친척분들은 아마 저승사자가 착각해서 동료 대신에 아버지를 데려갔다고들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웹 서비스 업체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회사도 여초 회사였습니다. 남자 직원에 비해서 여자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더구나 제가 근무했던 마케팅팀은 팀원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여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꼰대 같은 남자 상사를 만나게 되면 여자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심하면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치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 옆에 앉아서 술시중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초회사에서 여성 신입사원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여초회사가 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부서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팀장에게 인사를 하자 40대로 보이는 여자 팀장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팀에 들어와서 반가워요. 업무에 대해서는 최은미 씨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나는 회의가 있어서. 팀장이 회의실을 나간 다음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직원이 들어와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새로 들어온 신입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안내해 줄게. 나 최은미라고 해. 저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최은미는 저를 자리로 안내하더니 시장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와 평가,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 회사가 컨텐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대안을 만드는 게 주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그녀에게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말만 잘라서 했고 한번 말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인상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주 신경질적인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최은미는 저한테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라고 들었어요. 같은 평사원인데도 입사가 1년 빠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저보다 3살이나 어리지만 슬며시 반말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길들이려고 들었어요. 최은미를 제외한 다른 선배 직원들은 모두 제게 친절하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모두 신입인 저를 배려해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유독 최은미 그녀만이 저를 이용하려고 들었어요. 두어 달이 지나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끝난 뒤에 그녀가 제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맡겼어요. 그녀는 팀장이 저한테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팀장이 지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가 제게 보고서에 대해 물었어요. 최은씨, 보고서 작성 어떻게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완성되면 팀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할 테니까. 저는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녀에게 보고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건성으로 검토를 하더니 그런 대로 잘 만들었네. 내가 업무를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같은 평사원에게 보고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팀장의 자리로 갔더니 최은미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잘했네. 훌륭해.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 어이가 없어서 최은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선 최은미는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니 곧 태연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가버렸어요. 저는 뻔뻔스러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팀장에게 그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거라고 말하려다가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해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복수를 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거고 제게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도 공은 그녀에게 빼앗기고 나니 허탈해져서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휴게실로 들어온 다른 여선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채원이, 너도 은민년한테 당했지? 네?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봤어. 은미가 네 보고서 가로채는 거 말이야. 아, 네. 신경 쓰지 마. 은미 걔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빼앗아 가는 데는 아주 선수야. 그 선배도 은미한테 속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공들여서 기획서를 만들었지만 은미에게 빼앗겼다고 했어요. 제게 했듯이 팀장 핑계를 대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슬며시 떠넘긴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들어도 그녀에 대한 평판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팀 내에서 얌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미는 마케팅팀의 하이에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이 사냥한 먹이를 가로채가는 하이에나. 은미에게 잘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사 생활에서도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었어요. 5분만 늦게 출근을 해도 그녀는 도끼눈을 뜨고 저를 탕비실로 불러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팀의 군기반장이야. 채원씨도 확실히 알아도.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몰라도 출근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줘. 그런데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팀 내에 군기반장은 없다고 했어요. 아마 채은미는 팀 내에서 제가 가장 만만해서 항상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같은 평사원인데도 다른 선배 직원들과는 다르게 제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채은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조용히 그녀를 탕비실로 불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그녀에게 항상 당하기만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려고 했어요. 뭐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저를 보자 바빠 죽겠는데 왜 불렀냐고 짜증부터 냈어요. 저는 정색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채은미씨, 앞으로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무리 입사 선배지만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매번 반말을 하니 듣기에 무척 거슬리네요. 그리고 업무 외에 사적인 걸로 지적질을 안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팀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시대로 하겠어요. 제 말을 들은 최은미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화났거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저는 후자였을 거라 생각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다 시원했고 이제야 그녀와 껄끄러운 관계가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모두들 다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치열한 기싸움과 경쟁 그리고 파벌 싸움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2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정수미 대리와 오윤아 대리. 그녀들은 자신의 측근을 거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대리파와 오대리파였어요. 누가 그녀들의 측근인지는 점심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파벌에 속한 여직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이었죠. 최은미는 정대리파의 행동대장격으로 정대리의 최측근이었어요. 아무 내막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대리파로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오대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자리도 오대리와 붙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대리보다는 오대리에게 자주 물어보았어요. 오대리는 그때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오대리와 가끔씩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제게 오대리파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대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점심시간이 되면 오대리의 측근들은 자연스럽게 제게 같이 가자고 불렀고 어쩌다 제가 정대리 일행과 같이 가려고 하면 채은미는 채원씨는 오대리하고 늘 붙어 다니더니 오늘은 웬일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해요? 내 빌붙다뇨? 전 그냥 제가 오해라고 제 입장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대리는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됐어. 저기 오대리가 채원씨 기다리네. 가봐. 이렇게 두 파벌은 마치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하듯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대 파벌을 제압하려고 회의를 할 때도 서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팀장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허수아비 팀장인 탓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경쟁은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팀의 실세는 2명의 대리였고 그녀들은 서로 매일 힘겨루기를 하듯이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파워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오대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대리에게 찍혀서 호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팀장의 지시로 정대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대리는 다음날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정작 회의 자료를 제게 주지 않았어요. 저 정대리님, 회의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곧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정리하는 중이야. 저는 정대리의 말만 믿고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그녀는 회의 자료도 주지 않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는 회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톡이 왔어요. 저는 잠에서 깼지만 귀찮아서 확인을 하지 않으려다가 누가 보낸 건진 봤습니다. 톡은 최은미가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내일 아침 아이디어 회의에 참고할 자료들이었어요. 세상에, 오전 9시에 회의할 내용을 새벽 1시에 보낸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정대리의 측근들이었어요.
그녀들은 전날 벌써 자료를 공유해놓고 일부러 저한테만 자료를 새벽에 보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대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자료를 모두 검토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회의에 대비했어요. 그래, 나를 골탕 먹이겠다고? 어디 마음대로 되는지 보자. 저는 이를 악물고 비장한 각오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9시가 되자 회의실로 모이라고 정대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제가 최은미에게서 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회의를 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제 차례가 되자 정대리는 방긋이 웃으면서 자, 채원씨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말해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대리는 은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 전달했어요. 네, 받기는 했지만 그건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자 정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 그만해요. 아무리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도 2년을 넘게 일했으면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정대리는 저의 무능함을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저는 업무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정대리의 지시로 은미가 저한테만 일부러 새벽에 다른 자료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작당을 했던 거죠. 그 뒤에도 정대리와 은미는 저를 팀에서 은근히 왕따를 시키기도 했어요. 여성들만 있다 보니 저희 팀에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뭔가를 말하면 10분 내로 팀원 전체가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미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가 다른 부서의 여직원에게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걸 직접 듣고 바로 경고를 했어요. 은미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번아웃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쳤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시간에 잠깐 외출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어요. 상담을 마치고 오자 은미는 어딜 갔다 왔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은미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랐어요. 저는 그냥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는데 은미는 저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버렸던 거죠. 몹시 화가 났던 저는 은미와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놀란 팀장이 달려와서 말리는 바람에 저는 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본격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되자 두 파벌의 싸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팀장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경영본부로 갈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대리와 오대리 중에 과장이 되는 사람이 저희 부서의 팀장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 인사이동은 두 사람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어요. 팀장은 인사이동 전에 있는 마지막 업무평가의 자료로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정대리와 오대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기획안을 채택할 것인가 두고 둘은 팀장 앞에서 말싸움을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기획안이 채택이 되면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승진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팀장도 둘 중 한 명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해지자 팀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결정이 기획안 채택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대리의 측근과 오대리의 측근이 정확하게 반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파벌은 저를 끌어들이려고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어요. 평소에 저만 보면 눈을 치뜨고 노려보면서 시비를 걸던 은미도 웬일인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어요. 정대리는 제게 커피까지 사주면서 한 표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대리의 기획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획안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 덕분에 오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은미의 눈빛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대리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리더가 사라진 정대리파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파벌 싸움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정대리가 승진해서 탈락한 건 결정적으로 그녀가 유부녀였고 곧 애를 가질 계획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파벌을 나눠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도 제게 앙심을 품은 은미는 여러 가지로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의 같은 부서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매일같이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은미가 저에 대해서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든 어떤 일로 시비를 걸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저보다 어린 선임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비를 거는 것까지 상대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가 없어졌는지 은미는 저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면서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제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보다 1년 선임인 은미가 대리로 승진하는 게 순서상 맞았지만 은미에 대한 업무 평가 평판이 좋지 않아서 탈락하고 제가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리가 되자 은미의 질투와 시기심이 폭발해서 제 신경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자기가 승진해서 탈락한 게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들었어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락한 걸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드니 저도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미는 이번에도 저에 대한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저를 모함하고 왕따시키려고 했는데 그녀가 퍼뜨리고 다닌 소문이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어서 저는 이번에는 은미의 못된 버릇을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은미는 제가 유부남이 인사과장과 내연관계여서 자기를 밀어내고 승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여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미혼 여성인 제게 이런 더러운 헛소문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야 최은미, 너 인사과장하고 내가 내연관계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녔지? 제가 따지고 들자 은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좋아, 그럼 우리 확실하게 밝히도록 해. 저는 인사과정을 찾아가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사과장은 그 소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 아니, 내가 김채연 대리하고 그런 관계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와 인사과장에 대한 소문은 여직원들 사이에서만 떠돌고 있었고 인사과장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입이 가볍기는 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인사과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끝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은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은미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인사과장에게 불려가자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사과장은 은미에게 호통을 치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서로 돌아온 은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회사를 그만둘 텐데 은미는 낯짝이 워낙 두꺼워서 다음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공손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리인 저를 상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제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어요.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법인가 봐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게 만들던 은미와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저는 친구를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는 제 친구 남편의 친구였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대학 친구와 만나서 신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는 남편의 친구 중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채원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되지 않아? 아직 사귀는 남자 없지? 아직 없어. 그럼 우리 남편 친구 한번 만나봐. 내가 보기에는 성격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남편감으로는 딱인 것 같아. 물론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말이야. 저도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죠. 그를 만난 첫인상은 합격점이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형 얼굴이었고 차분한 성격에 처음 만나서 서로 어색한 자리인데도 말이 끊어져서 무한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끌고 나가서 저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정도 남자라면 계속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저희들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고 그 남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의 프로포즈는 아주 특별하진 않았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그가 예약해 놓았던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저만을 위한 청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풍선과 꽃으로 장식을 해놓은 테이블에는 약혼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채원아,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내 마음이야. 받아줄래? 내심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어요. 저희들은 약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자기 여동생을 처음으로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와 연애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저는 약간 긴장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는 은미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결혼을 약속한 그의 여동생이 은미였던 거죠. 은미도 저를 보자 웃고 있던 얼굴이 바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 대리님이 제 오빠와 사귀고 있었다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잘됐다. 남편도 그날 저와 은미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는 남편에게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대리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대리님이 나를 너무 잘 챙겨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오빠랑 사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인연인데?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이야. 남편은 은미가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 저희들이 잘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런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미는 제가 직장 상사이자 새언니가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우자 은미는 정색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난 언니에 대한 악감정은 이미 모두 버렸어. 나도 마찬가지야.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저는 은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인사과장에게 혼인한 뒤로 저를 대하는 은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은미의 오빠와 결혼한다는 소문은 금방 회사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어요. 대부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몇 명은 시누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신경이 쓰일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팀장인 오대리는 내가 최은미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잖아.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자야.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건 김대리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도 오대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은미가 시누이가 되면 제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판 남남일 때는 주저없이 저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겠지만 이젠 가족관계로 묶이게 되었는데 저를 욕하고 모함하는 건 누워서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니 행동을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부질없는 믿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자 시누이는 집에서 저를 대하는 것과 회사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은근슬쩍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팀장님이 오늘까지 시장조사 마치라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언니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시누이는 언제나 시어머니 핑계를 댔어요. 제가 거절하면 시누이는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회사에서 제가 시누이인 자기한테 갑질을 하면서 못되게 군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낼 게 분명해서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집안일을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빨래매 청소까지 엄마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야. 그럼 앞으로 엄마가 집안일에 손대지 않도록 해줘.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 놓을게. 시누이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입장을 약점으로 잡고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심보가 아주 괘씸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라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시누이를 불러서 제가 가진 불만을 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가로 시누이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다 1년 뒤에 시누이가 느닷없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언니, 이제 회사 그만둬. 언니가 그만둬야 내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고. 시누이는 곧 다가올 인사이동에서는 반드시 대리로 승진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도 결혼 전에 애를 낳은 뒤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난 계속 직장 다닐 거야. 지금도 그렇고 애를 낳은 뒤에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승진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만둔다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야.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제게 퇴직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다급해진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애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건 어떠냐? 네 나이도 30이고 우리 집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까지 나서서 결혼 전에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는 계속 직장 생활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곧 애도 가져야 하고 내 친구들 아내도 봐도 전부 애를 가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 회사에서도 아마 그걸 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그만둬. 은미도 당신이 그만두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제 보니 당신은 신우이 승진 때문에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어서 시댁 식구 전체가 매일같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노래를 부르니 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자 팀장인 오대리는 무척이나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대리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 이렇게 일찍 회사를 그만두다니 참 안타깝고 서운하네. 저도 그래요. 오대리님과 같이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 사정상 그만둘 수밖에 없네요. 모르긴 해도 김대리 신우이 은미 때문이겠지? 오대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전후 내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미가 대리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사들에게 아부도 하고 동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내규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의 평가가 좋으면 승진할 수 있어. 능력이 없어도 짬밥이 오래되면 승진시켜준다는 거야. 신우이는 달라진 회사 내규만 믿고 저를 밀어내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예감은 적중해서 제가 그만두고 한 달 뒤에 인사이동해서 신우이는 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애가 생기자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자의 인생이란 최종적으로는 엄마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떤 애가 나올까 기대가 되어서 설레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힘에 부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직장 생활을 핑계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 엄마 그런 건 언니가 하도록 내버려둬 왜 엄마가 나서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어요. 제가 애를 낳은 다음에도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돕는 걸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신우이에게는 1년 정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야 신우이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결혼은 제게 호재가 아니라 지독한 악재였어요. 신우이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전에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신우이는 저와는 반대로 애를 낳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애를 하나 키우나 둘을 키우나 마찬가지 아니야? 언니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됐지만 나는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니 언니가 애를 키워줘.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 애는 걱정하지 마라. 네 새언니하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둘은 정작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젖먹이 둘을 떠맡아서 하루 종일 돌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준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안을 치우는 동안 애가 울면 시어머니는 얘야, 애 울잖아. 어서 분유 먹이지 않고 뭐하니? 라고 말만 하셨어요. 처음에 신우이는 아침에 애를 맡기고 퇴근을 하면 시댁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몇 달이 지나자 평일에는 애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주말에도 아주버님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자 이젠 주말에도 애를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밤이 되면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해서 언니,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신우이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했고 주변에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애가 있는 유부녀가 주말에 술에 취해서 애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신우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직장 상사인 오대리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대리는 이제 대리가 아니라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승진했다는 걸 그때 알았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오늘 내가 만나자고 한 건 승진했다고 축하 인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보자고 했어. 오 과장은 바로 본론을 말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라는 겁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둘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퇴근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텔에 둘이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오 과장과 인사과장의 집은 같은 동네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모텔 앞에서 둘을 봤다는 거죠. 인사과장은 대담하게 자기 집이 있는 동네의 모텔에 내연녀인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어쩌면 최은미가 대리로 승진한 것도 인사과장이 뒤에서 힘을 써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이야. 오 과장은 신우이가 대리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끈질기게 저의 퇴직을 원했던 것도 인사과장의 내연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제가 봐주고 있으니 신우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죠. 오 과장은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봤지만 그것만으로 둘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먼저 알려서 아주버님이 알기 전에 신우이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신우이의 뒤를 캐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아주버님에게 알려서 몇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저를 괴롭힌 신우이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야 하나,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민하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했어요. 오 과장이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 분명히 모텔에 나타날 거야. 그때 현장을 덮치면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저는 출장을 가 있는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만사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토요일 밤에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신우이와 인사과장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그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 있으니 마음 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던 신우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아주버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장을 들킨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분류는 시댁에도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셨어요. 신우이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다른 건 모두 용서해도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잘났다. 네 새언니 그렇게 부려먹고 괴롭히더니 네가 천벌을 받은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한바탕 매타작을 했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시댁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신우이 전 남편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때문에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까지 털어 넣어야 했죠. 신우이는 이제 남편과 제게 얼굴도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시댁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신우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저라도 나서서 직장을 다시 다녀야 되겠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이제부터 제 아들과 그녀가 낳은 딸을 신우이에게 돌보라고 시켰습니다.
신우이도 제 말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회사 상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한 신우이는 아무리 뻔뻔스럽다고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 과장이 적극 추천해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신우이는 오늘도 열심히 제 아들과 자기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5세의 남성입니다. 저는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어요. 그녀로 인해 큰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때늦은 후회가 밀려올 뿐입니다. 저를 두 번이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여자는 바로 제 전처였어요. 그녀는 철저하게 저를 이용했고 순진했던 저는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남은 인생을 망칠 뻔했죠. 아무리 돈이 사람이나 사랑보다 먼저이고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남편인 저를 기만하고 이용한 악마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때 당한 일들을 떠올리면 분한 마음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과 전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하고 지금은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처에게 피해를 입은 제가 왜 도망을 다녀야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만큼 전처는 악랄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그녀에게 어떻게 이용당했고 왜 도망을 가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불장군의 꼰대 같았던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바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지? 저희 집안에서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난폭한 건 그가 했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의 현장 감독이셨어요. 10대 때부터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셨습니다. 험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아버지의 성격도 거칠고 다혈질로 변해갔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 총각 시절에 아버지는 지금처럼 폭력적이고 거친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어요. 차분하고 온순하면서 말수도 적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에 공사장에서 거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거칠고 단순하면서 럭비공처럼 어디 튈지 모르는 일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욕도 잘해야 했고 인상도 험악하게 쓰고 소리도 질러대야 했던 거죠. 아버지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 탓에 일을 잘해서 언제나 감독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장 감독의 추천으로 건설회사 간부의 눈에 들은 아버지는 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관리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작업 지시를 해도 비웃으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이 최씨, 그냥 대충 해. 현장 감독이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어깨에 힘주고 폼을 잡으려고 들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저리 가. 인부들은 아버지를 자기들 동료로만 생각했고 상급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작업 지시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좋게 말로 해서는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독한 마음을 먹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부들은 단체로 아버지에게 대항했지만 아버지는 회사가 인정하는 현장 관리자였기 때문에 수없이 부딪힌 끝에 아버지는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의 성격은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마신 술도 아버지의 성격이 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처럼 술주정을 하곤 했습니다. 술이 취한 아버지는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붙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괜히 봉변을 당하기 싫어서 아버지가 술이 취했다는 걸 알면 모두 피해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사내 놈은 일찌감치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최고라고 하시면서 저를 반강제로 공사 현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솔직히 저도 공부에는 그다지 취미가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따라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면서 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일꾼들보다 더 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벽돌을 날라도 다른 인부들보다 몇 개는 더 얹어주었고 휴식 시간에도 저만 따로 불러내서 계속 일을 시켰어요. 2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시달리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저는 독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웃기지 않는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20살이니 너도 어른이야. 지금부터는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네 앞가림은 네 손으로 해 라고 하셨어요. 무작정 집을 떠나 경기도로 온 저는 얼마 동안은 배운 게 막노동뿐이라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공사장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인부 한 명이 심하게 다치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후진을 하던 레미콘 트럭에 인부가 깔려버린 겁니다. 중장비의 뒷바퀴에 깔려버린 인부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게 죽는 일이 생기는 곳이 공사 현장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다치는 걸 처음 본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제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같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형님이 지게차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다룰 줄 알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배우는 게 어렵기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쉽게 익힐 수 있는 지게차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지게차 면허를 딴 다음에 수습으로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듯이 면허를 딸 때 배웠던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아서 새로 배워야 했어요. 저는 선배 기사에게서 지게차 기술을 전수받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작은 실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게차를 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화물을 옮기다가 파손이 되거나 잘못 다뤄서 부서지기라도 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집중해서 기계를 다뤄야 했어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집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 엄마와 전화통화만 간간히 했어요. 제가 집에 가지 않은 건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급히 제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다른 일꾼을 돕다가 사고를 크게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밧줄에 매달려서 건물의 외벽에 판넬을 붙이던 인부가 강풍에 밧줄이 꼬이면서 추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가 그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도 없이 나섰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마셨던 거예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셔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와 제게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손상된 내장을 봉합하긴 했지만 문제는 내부 출혈입니다. 워낙 장기 손상이 심해서 만약에 장기에서 출혈이 다시 생긴다면 재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대로 출혈이 멈추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이틀 내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다시 생기면 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엄마는 한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를 하셨어요. 저도 회사에 연락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맞거나 욕을 들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 뿐인데도 막상 의식도 없이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곧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는 가장 먼저 엄마와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하고 경철이한테 내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애비라고 꼰대짓만 하다가 이렇게 가다니. 여보,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꼭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곧 끝날 것 같아. 경철아, 나한테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산하고 땅이 조금 있다.
그건 너한테 물려줄게. 돈이 없어도 죽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가지도록 해라. 그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호흡이 가빠지셨고 의사는 급히 산소호흡기를 다시 씌워드렸지만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야산을 제게 물려주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알게 되는 아버지의 속마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가족들을 고생만 시키는 게 미안해서 그런 미안함을 감추려고 거칠게 대해왔던 거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가 물려준 산에 가봤습니다.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야산이었고 물려주신 땅은 그야말로 허허 벌판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만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산과 땅은 내놔도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땅과 야산을 팔려고 무수하게 노력을 하셨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혼자가 된 엄마는 제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고 계시던 집에 전세금을 빼고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실로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니 기운이 절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물류센터에 격리로 여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얼굴도 아주 예뻤고 성격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미혼인 남자 직원들에게는 인기가 짱이었고 특별한 볼 일이 없는데도 사무실을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나 화물 상차가 끝난 휴식시간이 되면 남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 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김혜정씨 말이야. 항상 몸에서 좋은 냄새가 풍겨. 그게 말이야 딱 내가 좋아하는 향이거든. 모르긴 해도 너 좋으라고 뿌리는 향수는 아닐 거야. 아물면 어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김혜정씨는 애인이 있을까? 없는 것 같지? 글쎄 내가 보기에도 아직 사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들이대 볼까? 마음대로 해라. 근데 김혜정씨는 남자 보는 눈이 꽤나 높은 것 같으니까 차일 각오는 하고 덤벼드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직원 중에 하나가 그녀의 관상을 보면 바람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그 여자하고 엮일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관상을 보면 말이야 얼굴에서 바람기가 줄줄 흘러. 한 남자로 절대 만족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말이지.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사주나 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쪽 계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미혼들은 그가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라서 괜히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식으로 초를 친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남자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꼬셔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돈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회사 정문을 나가는데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철씨 잠깐만요. 같이 가요. 제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그녀가 종종 걸음으로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잡더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돈 있으면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요. 아, 네. 지금 현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저 앞에 있는 현금 지급기까지 같이 가요. 저는 그녀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돈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월급을 받자 제게 빌린 돈을 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번에는 고마웠다고 하면서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저를 끌듯이 데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다른 동료들처럼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속으로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와 단둘이 오붓하게 밥을 먹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보기와는 다르게 술을 제법 잘 마셨습니다. 저희들은 소주 3병을 마셨고 슬슬 취기가 올라오자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돈이 필요해서 경철씨한테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취기가 올라서 발개진 얼굴로 수줍게 말했습니다.
경철 씨랑 데이트를 하는 핑곗거리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녀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제 심장은 흥분감으로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 회사에 와서 경철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거 모르고 있었죠? 네,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경철 씨랑 마주칠 때마다 살짝 윙크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한 번씩 사무실에 작업 일정을 받으러 갔을 때 저와 마주치면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한쪽 눈을 찡그리곤 했어요. 전 바보같이 그녀의 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윙크였다니. 그런 신호도 알아채지 못하다니. 정말 멍청했었던 거죠. 아무리 신호를 줘도 반응이 없길래 제가 먼저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제가 연애를 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서. 저는 멋쩍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저를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경철 씨는 순진하고 착해서 좋아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잘 들어갔어요. 그날 저희들은 둘이서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웃으면서 제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저도 그녀에게 웃음과 함께 윙크를 해주었죠.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들은 사귀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 같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경철아, 너 김혜정 씨랑 사귀는 거 맞아? 그래, 우리 사귀기로 했다. 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여자 꼬신 능력 대단하구나. 무슨 짓을 한 거야? 동료들은 제게 그녀를 어떻게 꼬셨는지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에게 가볍게 윙크를 해주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거야. 그러자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그녀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은 창고 관리직 유부남은 휴식 시간에 저를 창고로 불렀어요. 내가 일전에 그 여자에게 바람기가 많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잘 새겨 들어.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 찾아봐. 선배가 충고해주는 건 고마운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아내가 될 여자한테 바람기가 있다느니 해프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렇다면 경철이 네가 알아서 해.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법이니까 아무튼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래. 저는 그 선배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깨림칙해서 그녀에게 정말로 사귀는 남자가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과거가 있을 거라는 둥 바람기가 많게 생겼다는 둥 하면서 온갖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 자랑 같지만 그런 오해가 모두 내가 너무 잘나고 예뻐서 생긴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녀는 예전에 학창시절부터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서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여고생이 성형을 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앞으로 성인이 되면 남자 많이 올리고 다닐 쌍이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자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외모가 너무 빼어나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간은 꿈같이 달콤한 신혼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며 정말 지상에서 내려온 선녀나 천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같이 살게 되다니 하루하루가 행복할 뿐이었어요. 아내도 저와 엄마에게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들은 혼자 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자기가 신혼생활을 방해하게 될까봐 나가서 따로 살려고 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엄마와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흔쾌히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당연히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아내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아주 예쁜 여자였어요. 결혼 후에 아내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남편인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제 우리도 애를 가지자는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둘 다 30을 넘겼어. 더 늦기 전에 애를 가지자. 난 당신하고는 생각이 달라. 요즘 30 후반에도 애를 가지는 여자들도 아주 많아. 심지어 40이 넘어도 임신을 해.
물론 나도 그렇게 늦게 애를 가지자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겨우 1년 지났어. 우리 신혼을 조금만 더 즐기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은근히 애를 기다리는 눈치더라고. 나도 눈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저도 아내처럼 아직은 애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수시로 제게 눈치를 주면서 빨리 애를 가지라고 했어요. 아내는 엄마에게 1년 뒤에는 애를 가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임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참고 기다리던 엄마가 나서서 아내에게 애를 가지라는 말을 하게 되었죠. 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살림에 충실하고 남편 내조를 하면서 애를 잘 키우는 게 최고야. 이제 2년이나 지났잖아. 더 늦기 전에 회사는 그만두고 애를 가질 생각을 해라. 나도 집안일 하느라 몸이 지친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네, 어머님 말씀 잘 알아요. 저도 애를 안 가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고집 그만 피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는 아내가 계속 임신을 미루면서 고집을 피우자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아내도 정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화를 내세요? 앞으로 저희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고 애를 가지겠다는 말이 틀렸나요? 저 어디까지나 저희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아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자 당황한 건 엄마였어요. 너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치뜨고 대드는 거냐? 너희 집안에서는 어른을 이따위로 대하라고 가르치더냐? 그때부터 엄마는 감정이 상해서 아내와 처음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가지라고 하는 엄마의 입장과 요즘은 여자도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애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아내의 입장이 맞서게 되었지만 둘 다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엄마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대견하다고 하면서 엄마가 아내와 속옷 빨래까지 도맡아 해줘서 아내는 집안에서는 손에 물을 묻힐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나자 엄마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믿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라는 게 뻔뻔스럽게 자기 속옷 빨래까지 시애미한테 시키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네. 애초에 가정교육이 엉망인 거야. 엄마는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불평을 했고 아내는 심통맞은 표정으로 빨래통에서 자기 속옷을 꺼내서 자기가 빨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결혼한 내 친구들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아주 떠받들고 산다는데 난 이게 뭐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매일 잔소리를 하면서 괴롭히잖아. 저는 엄마와 아내의 사이가 더 틀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는 그만두고 애를 가지자. 그러면 엄마도 당신한테 잔소리 하지는 않으실 거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 짜증나니까. 저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어요.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었기에 저는 엄마가 아내에 대해 불평을 하면 엄마를 달래고 아내가 엄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는 박쥐 같은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살림에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엄마의 눈에 찰 리가 없었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빨래를 하거나 주말에 청소를 하는 정도였고 나머지 집안일은 여전히 거의 전부 엄마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에 아내는 엄마의 눈치가 보면서 사는 게 힘들었는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애를 가지자 엄마가 가장 좋아했어요. 이제부터 애 낳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태교에만 신경 써라. 집안일 같은 건 내가 다 하마.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내는 애를 가졌다는 핑계로 아침부터 밤까지 게으름을 부리면서 엄마에게 모든 걸 시켰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드러누워서 엄마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내의 몸종처럼 수족이 되어서 임신한 며느리의 수발을 들어주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아내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아직 산딸이 많이 남았으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임산부에게 가장 위험한 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자극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제가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아내는 유난히 심하게 입덧을 하면서 저와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변덕스러운 아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은 뭐든지 해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얼마 먹지도 않고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10달 동안이나 여왕대접을 받으면서 산 딸을 맞은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이제는 딸을 잘 키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이 돌을 넘기자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엄마와 제가 그렇게 바라던 애를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했고 애도 낳았으니 당분간은 아내가 친구들 만나고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살도록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날마다 엄마를 믿고 딸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출근하고 나면 매일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해서 밤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전화를 하면 주위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저는 참고 또 참다가 술 취한 아내가 집 앞에서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애 딸린 유부녀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남자가 모는 차를 타고 집에 오다니 제정신이야? 아 정말 고등학교 친구란 말이야. 걔는 술 못 마셔. 운전기사 노릇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마. 난 지금 남자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알았으니까 내일 얘기해. 나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 저는 아내에게 소리도 지르고 좋게 타이르기도 했지만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내 주변에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남자친구들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예쁜 여자는 인물값을 한다는 말처럼 예쁜 여자일 거란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 주위에 남자친구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저 몰래 어울렸고 아내는 불륜의 증거가 되는 문자와 사진들을 휴대폰에 남겨두어서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내연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결국 결혼 5년 만에 아내와 이혼하고 딸은 제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딸을 제가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8년 뒤에 정말이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야산과 땅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도시개발에 포함이 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제게는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1년 전에 낯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동산 투기꾼들로 보였어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왜 사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시가보다 돈을 더 얹어서 줄 테니까 빨리 팔라고 했어요. 저는 뭔가 미심쩍었지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팔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는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인한테서 그곳이 곧 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철아, 부동산 하는 최씨가 그러는데 거기가 개발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15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그런 거 다 헛소문이야.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안 팔았다가 개발이 될 거라는 게 헛소문이면 어떻게 할 거야. 기회가 왔을 때 팔아버리는 게 나아. 아니다. 그 사람들 왜 쓸모도 없이 버려진 땅을 사려고 하겠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팔지 말고 기다려보자. 저는 땅을 팔아버리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저를 말렸어요. 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동산 업자 복부인들은 여러 차례 저를 찾아와서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제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땅을 사려고 서두르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아니면 뭐라는 생각을 해서 땅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개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제가 엄마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를 할 때 믿을 수 없는 기적처럼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설업체에 땅과 산을 팔고 저는 20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이제 고생은 끝이 났다고 좋아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20억은 별거 아닌 돈이겠지만 제게는 평생 죽도록 일해도 만져볼 수조차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정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괜찮은 가게나 하나 차릴까,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을 끊고 살던 전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냥 끊어버리려다 받아보니 전처였어요. 전 당신하고는 이제 할 말 없다고 말한 다음에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처는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사정을 했어요. 하도 사정을 하니 저는 전처를 만났습니다. 전처는 딸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수정이는 잘 있어? 많이 컸겠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 바람나서 딸 자식까지 버리고 간 주제에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거야?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전처에게 용건이 뭔지 물었어요. 하지만 전처는 말을 돌리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8년 동안 반성도 많이 했고 딸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지만 차마 찾아오지 못하고 참아왔다느니 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기만 했어요. 내가 그런 넋두리나 듣자고 만난 거 아니야.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해.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제가 다시 재촉하자 전처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혼하고 딸까지 제게 떠넘기고 갈라섰고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를 잊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과 헤어진 다음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전처는 저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지만 동거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알거지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동거남은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전처를 만날 때마다 돈을 아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부터 여자라면 혹할 만한 비싼 선물을 수시로 주면서 전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비싼 선물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더군요. 전처는 동거남의 말과 눈에 보이는 재력만 믿고 동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사기꾼이었다고 했어요. 동거를 시작하자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전처가 당장 가진 돈이 없다고 하면 그녀의 친구나 친정에서 돈을 융통해 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처는 사기꾼 동거남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친정과 친구들에게서 수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동거남에게 주었는데 그놈은 한순간에 전처를 버리고 돈만 챙겨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친정 가족들도 자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어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오래 고민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는 전처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사정은 딱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부부로 새 출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와 제 딸의 주의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일절 답장을 하지 않고 씹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에게 가면서 저는 전처가 딸을 납치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딸은 전처와 함께 분식집에서 만두와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아빠,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준다고 했어. 전처는 딸의 마음부터 사로잡은 다음에 그걸로 미끼로 저와 재결합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내가 다시는 소정이나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자꾸 소정이 찝쩍거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딸도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눈치였죠. 딸은 제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자꾸만 전처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물어보니 딸은 전처와 자주 만나왔다고 했어요. 거의 매일 학교 앞에서 딸을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오늘처럼 분식집에서 딸이 좋아하는 걸 사주면서 엄마 노릇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딸을 보니 전처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으니 다시는 저를 찾아오거나 딸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만약 자꾸 딸을 만나거나 하면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전처는 막무가내로 딸과 제 주위를 얼쩡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집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지방에 있는 물류센터의 지게차 기사가 몸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그만뒀는데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기사를 구할 때까지 제가 한 달간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간 지방에 있는 물류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다 집에 와보니 어이없게도 전처가 집안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왔어? 어서 씻고 나와. 곧 저녁 차려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전처가 딸과 함께 집으로 와서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전처에게 남편 몰래 바람피다가 쫓겨난 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전처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까지 꿇고 엄마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했어요. 딸도 전처의 옆에 꼭 붙어서 엄마를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전처를 그냥 집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전처가 그동안 매일같이 딸의 학교로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람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전처를 낯설어 하던 딸도 이제는 그녀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아직 어린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날의 잘못은 용서해주고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어요. 다시 합친 뒤에는 전처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안일도 혼자서 전부 해냈고 딸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좋은 엄마의 노릇을 했고 제게는 둘도 없이 좋은 아내가 되었어요. 예전에 밖으로만 돌면서 남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무시하던 여자가 지금은 나무랄 데 없는 현모양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속아서 그녀가 왜 저를 찾아와서 재결합을 요구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내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여보, 사촌 오빠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엄청 잘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자금을 투자하라고 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오빠 믿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자.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어.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돈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러자 아내는 눈을 빛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20억 있잖아. 그 중에서 10억만 투자하자. 그 말을 들은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엄마와 저는 아내에게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내가 받은 보상금을 노리고 찾아온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아주 위험한 여자였어요. 아내는 보상금을 투자하자고 계속 졸랐고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같이 사촌 오빠를 만나보자고 했어요. 저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와 같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는 예전에 저를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졸라댔던 부동산 업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도 바로 저를 알아보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곧 경기도 외곽에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할 전주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장황하게 도시개발 계획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이 업자와 아내가 무슨 관계일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업자는 제가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거 알고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고 아내는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고 이 업자와 공모해서 제가 가진 돈을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가로채려는 속셈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업자와 아내는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업자는 마지막으로 이번 도시개발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20억을 박으면 1년 뒤에는 100억은 그냥 먹게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게요. 선택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소문이 퍼지게 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전히 생각해보겠다고 확답을 미룬 다음에 아내와 그 업자가 어떤 관계인지 은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그들은 내연관계였어요. 사촌 오빠라는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동거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지내다가 그 업자를 만나서 내연관계를 맺은 다음에 제게 큰돈이 생긴 걸 알게 되자 둘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제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이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저를 설득하지만 만약에 제가 끝까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아내는 저 몰래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고 다른 서류들과 신분증까지 가지고 제 통장에 들어있는 20억을 감쪽같이 빼내서
내연남과 같이 잠적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엄마와 상의한 끝에 아내 몰래 딸을 데리고 저희들을 그녀에게서 벗어나 도망을 치기로 했어요. 마누라를 피해 엄마와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라니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 일이었지만 하이에나처럼 제 돈을 노리는 아내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뿐이라 판단했어요. 저는 아내가 모르는 곳에 집을 구하고 기회를 봐서 이사를 갔습니다. 재결합을 하면서 저희들은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기에 몸만 떠나면 남남이었어요. 저희들이 사라지자 제 휴대폰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수도 없이 하면서 모든 게 오해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반응이 없자 아내는 화가 났는지 문자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협박을 해왔어요. 네가 나를 피해서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꼭 너를 찾아낼 테니까. 좋게 말로 할 때 나한테 와. 안 그러면 아주 더럽고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휴대폰 번호와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딸도 전학을 2번이나 가야 했어요. 아마 전처는 지금도 저를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처는 그만큼 집요한 여자니까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딸은 전처가 2번이나 저를 속였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어서 저로서는 다행이에요. 지금 제게 소망이 있다면 남은 평생 전처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